네,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인물 한 명만 꼽으라면 단언코 바로 이분이 꼽힐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지방 도셨잖아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지방 돌면서 이제 하루에 한 일정 하나씩 소화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러면은 평소 할 때보다 적게 소화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저 대표하면서 원래 하루에 12개씩 소화하고 이랬었는데 어이구. 네, 한 개 하면은 여유롭습니다. 그럼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겠네. 수면 시간이 늘어났죠. 네. 근데 지방 도는 건 계속 앞으로도 할 계획이에요? 지방에 저 만나겠다고 이제 하셨던 분들이 10,000명 정도 이제 신청을 하셨으니까요. 음. 이제 세 보니까 한 6,700명 정도 만나 뵌 것 같기 때문에 그럼 계속 돌아야 됩니다. 일부러 제가 소규모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뭐 어느 도시나 가가지고 미리 일정 공지하고 모으면은 뭐 몇백 명 단위로 오시겠죠. 근데 그거야말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만나 뵙는 거고 가서 그래도 말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20-30명 단위 정도가 최대치거든요. 몇 년 걸리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지역마다 그렇게 몇십 명씩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이 정책 구상하고 또 정책 모하는데 큰 도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뭐 지방을 샅샅이 도는 건 보통 대선 후보의 일정 아닙니까? 혹시 대선 그것까지 후보가- 염두에 두고 혹시 도는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는요 더 피상적으로 돌죠. 가서 명망가 만나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뭐 언론사 지역 언론 만나서 사장들 만나서 이제 뭐 인사하고 잘 부탁드린다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밥 먹고 뭐 소주 마시면서 이제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 듣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기자회견도 받고 이건 한번 좀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는 그 심정, 특히 감정 상태가 궁금했는데 배신감입니까? 모멸감입니까? 자괴감입니까? 뭡니까? 그런 감정들은요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누적이 됐었고요. 지금 와서 갑자기 특별히 그런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6월 11일인가요? 그때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은 그때도 상당히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아니 1년 동안 사람 고생시켰으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겠다. 그게 소위 자기 정치라고 표현되는 것인데 근데 그 뒤에도 끝없이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죠. 지금 뭐 혁신위 같은 것도 지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계속 만들고 있고 윤핵관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그 자기 정치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가졌던 어떤 과거의 안 좋은 모습들을 더 털어내자 그런 것들이었는데 계속 방해하죠 계속.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기자회견 내용에서 보면 내가 오히려 이제 그 개고기를 팔았다. 이 얘기를 보면 왠지 자괴감이 느껴지고 징계를 당한 걸 보면 왠지 배신감을 느낄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 저 XX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뭔가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게 다 복합되어 있는 겁니까? 복합보다도 모멸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고 그게 나중에 이제 확인 사살되는 과정 정도 좀 단련이 돼 있고 그거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분노로 가면은 이 진짜 보수 정당에 있어가지고 몇십 년만도 아니고 그냥 처음 온 기회들을 그냥 공으로 날리고 있다. 예를 들어 호남 지역민들 제가 그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제가 5만 가지 이상한 일을 다 겪으면서 그래도 야 이게 보람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는 젊은 사람들 진짜 그 입당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라는 그 캡처 사진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내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표에 그럴 때마다 마약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호남에 갈 때마다 지역민들이 이런 민원 좀 제발 여당에서 해결해 달라고 직접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 보수정당 대표한테 그게 어떤 진통제 같았다. 그리고 마약과도 같은 진통제와도 같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날려버리는 게 참 신기하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 XX 저 XX라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구경꾼이라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옛말에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게 그 이야기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서 나온다든지 제가 있는 자리에 나왔으면은 그래 남자들 사이에 뭐 그렇게 하다가 그렇죠, 사석에서, 과격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런 건데
그게 좀 이상하게 발달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사석에 그러니까 술자리가 아니라 또 회의 자리나 이런 데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까? 저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언론인한테도 그런 표현이 직접 들어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언론인한테 예 그리고 여럿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사실 선거에 좀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직접 들을 정도의 위치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니 제가 그래서 이제 지적한 게 그러면 그게 일부에게는 지령처럼 들릴 수 있었다. 네, 사실 사람들이 뭐 우리 당에는 그렇게 좀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대선 때 계속 겪었던 롤러코스터 같은 일이 뭐냐면요. 그 울산 회동이 뭐니 해서 잠깐 뭐 이렇게 봉합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당내에서 저 때리던 사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예. 갑자기 제 방에 문 두드리고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대표님 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대표님 평소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또 그런 어떤 나중에 또 들리기로는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그때 후보 시절에 어떤 발언을 하셨다 그러면 또 귀신같이 나가서 또 익명 인터뷰로 또 공격을 해요 또 보면은. 예. 그러면 이 XX 저 XX가 그 대선 과정에서 굵직하게 이제 두 번의 어떤 그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미 그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도 있었을 테고요. 그 뭐 시점은 제가 일부 특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꼭 그 두 번에만 국한돼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울산 회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찾아와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 적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일단 봉합이 됐는데 그 뒤에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두 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피상적으로는 서로 예우했죠. 비상적으로는. 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차 타고 그러니까 네. 이동한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화가 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윤석열 후보가 자고 있었다. 그때 그렇게 대답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가다가 뭐 제가 이렇게 답했죠.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때 경부고속도로 타고 평택 간 거니까요. 맞아 평택. 제 기억에는 뭐 그 수원쯤 지나선가 그때부터는 좀 피곤해서 잠시 주무셨다든가. 속 깊은 얘기 좀 안 나눠봤어요? 뭔가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속 깊은 얘기도 한번 해본 적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 때 제가 표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분조? 아, 그 광해군이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원래 보통 대통령 후보가 유세다니면요. 그 옆에 가가지고 같이 따라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정도 위치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니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한테 계속 얘기할 기회를 만들고 이럴 수 있는데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독립 활동할 정도의 인지도가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후보가 영남 가가지고 이렇게 기세 내고 있으면 제가 호남 가고 뭐 이런 일정을 이제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선당우사인데 뒤에 가서는 또 어르신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뭐라고? 저 자식은 영남 안 가고 호남만 간다. 그러니까 따로 논다. 따로 논다 또는 아니면은 우리 당의 주력 지역인 일부러 안 간다. 거꾸로죠 그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6월 12일인가요? 네. 대통령 독대했죠.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본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눴습니까? 그 자리에서? 좀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리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내색을 해야지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일체 내색이 없었습니까? 내색 없죠. 저희 거기서 제가 얘기했죠. HTTPS 검열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럴 계제였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왜 그때 대통령실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독대 사실을? 저는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첫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 동아일보인가에 단독 보도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더니만은 대통령실에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오히려 대통령실에 확인했어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만남을 부인할 거면 그대로 제가 부인할 것이고 만약 긍정할 거면은 저는 긍정해서 대응을 니네한테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하건 빨리 정해라. 만난 거 인정할 건지 아닐 건지. 그랬더니만은 한 몇 분 있다 답이 왔는데 지금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 뭐냐면 저녁을 먹은 적 없다로 그냥 입장을 최종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지 만났다는 건 인정하는 건가? 좀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만난 적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뭐냐면은
그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준석을 거짓말쟁이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이게 무슨 남북 비밀 협상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강력 부인해내거나 그러니까 감춰대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무슨 얘기인지도 밝혔잖아요. 그 검열 없애고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더 증대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결국은 여당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던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우연의 일치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정도로 뭐 체리따봉 같은 거 겪고 나니까 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이었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제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요.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뒤에 제 얼굴이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랬나요? 한 번도 카메라에 잡힌 적이 없나요? 대통령 정면 뒤에는 박지원 위원장이랑 거기 또 그 공동위원장이 누구였죠 그때? 윤호중 위원장 둘이 정면에 둘이 잡히고요. 저는 카메라 사선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일부러 자리 배치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은요. 아이 그런 거야 무슨 실무자의 실수겠지 이렇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그랬나? 알겠습니다. 보도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지난달 초에 대통령 측과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한 중재안이 오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그 얘기해서 저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요. 그게 답니다. 누가 그 제안을 하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절했다? 저는 이런 제안에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제 누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겠죠. 뭐 오고 갔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듣자마자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네.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이러면은 당신들이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제안한 사람은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받고 제안을 한 겁니까? 중재자로서 혹시? 여러 주체가 있었고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지금 뭐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나면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안 만나는데 그랬더니만은 이준석에게 전해라라는 식으로 억지로 꽂아놓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전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예를 들어 저 돕는 사람들한테도 아무 전달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이상한 거 전달한 다음에 이준석한테 이거 협상했다 이런 식으로 할까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 별의별 거 뭐 다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발점을 우리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으로 한번 잡아보죠. 윤리위원과 사실은 징계 회부부터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일련의 징계 과정에 이른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거나 대통령실의 의사가 전달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징계 개시 절차가 사실 그게 한번 징계 절차 개시 안 하기로 했던 건을 징계 절차 다시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 그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무적인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실이고. 그건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정무적인 판단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특히 윤리위를 여당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근데 저는 그거는 섣불리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나중에 그러면은 징계를 한다고 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건 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김성태, 염동열 의원의 건과 비교해가지고 그거는 무원칙이잖아요. 그거는. 거기는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이고 네. 우리 대표는 6개월이죠. 거기는 뭐 대법원까지 끝난 건에 대해 저는 수사도 지금 저에 대한 절차가 시작 안 된 건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 내렸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은 그 징계의 기준이 흔들렸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 같은 윤리위원들인데 자기 명예를 걸고 하는 건데 정무적인 판단이 없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수사 이야기 했으니까 네. 그 건희사랑 팬카페 등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네. 오늘 우리 이준석 대표 제명 청구 신청을 한다라는 보도 보셨죠? 뭐 그분 뉴스는 제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어제 나왔고 그분이 어제 어떻게 했냐 오늘 네. 이준석 대표 제명을 청구하는 신청을 내겠다고 어제 밝혔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절차상 그런 게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 윤리위에 뭘 넣으려고 넣는 거고요. 제명 요구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근데 이분이 또 어느 순간에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을 그만뒀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그 전 대표의 어떤 변호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대표에게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분의 그러니까 개인의 그냥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예전에요. 바른미래당 그에서 손학규 대표 측이랑 소위 말하는 유승민 안철수 측이랑 싸웠을 때, 네네. 그때 강신업 변호사가 같이 활동했었었나요? 아니 손학규 대표 쪽에 대변인하고 이랬어요. 네, 그럼 이른바 구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을. 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부인 팬클럽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뭐 굉장히 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동기를 넘어서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혹시 그런 의심을 뜻하는 발언이십니까? 아무리 그 팬클럽 회장직이나 이런 걸 사퇴했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의심받기 싫어서라도 본인이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강한 의심을 받죠. 그럼 대중적으로. 그래요. 예. 영부인 팬클럽 회장을 했던 분이 저렇게 수감 중인 분의 변호를 맡아가지고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나섰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 이런 거죠. 팬클럽 회장이 그러면은 저 정도의 활동력을 가지려면은 사실 팬클럽 회장이 참칭하는 것이라면은 본인의 지위를 참칭하는 것이라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김건희 여사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한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을 다 잡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한테 정말로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의 어떤 그런 말씀은? 사람이 인적 쇄신하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넣으라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돌아가는 구조를 바꿀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구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다가 좋은 구슬을 많이 모아놔도 결국 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꿰는 것은 결국 리더 또는 그 책임자 역할이거든요. 근데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윤핵관을 비판을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윤핵관은 지금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빼고 무슨 당직이나 어떤 뭐 정부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분들이 실세라고 한다면 전면에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이런 걸 맡아가지고 책임 있게 차라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이끄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이준석을 공격했던 사람의 97% 이상은 자기 이름 걸고 비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핵관이었죠, 물론. 다 익명 인터뷰였고 네네. 그래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로 이렇게 언론에 나면서 오만 대다 내부 총질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익명의 편리함, 대포차로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분들한테 대포차 말고 제대로 된 번호판으로 다녀라 그러면 그분들이 왜 하겠어요?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포차에 맞들였는데. 일부 보도에 보면 비서실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 하마평의 장제원 의원이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십니까? 이럴 때 그냥 이름 한번 내보려는 거겠죠. 네. 그래요? 좀 비서실장을 하라는 그런 그 의견도 있으나 내가 고사한다. 뭐 그런 거 하려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이것도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하마평분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장제원에게 도움이 되는 언론 플레이인지는 또 모르겠고 그래서 장제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제원이 그거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 아무튼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금 뭐 이제 30%로 회복했다는 뭐 조사 결과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잖아요. 반등의 계기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사정 정국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추동력이 생길 만큼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를 결집하기 위해서 적을 만들 거다. 이런 결집용 말씀이신가요? 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을 만든다든지. 그럼 그 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되는 겁니까? 야당 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념적인 어떤 가치를 하나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는 통진당 해상을 위해 달렸죠. 예를 들어 통진당 해상이라는 것이 뭐 저는 통진당이 그때 굉장히 이상한 당이다. 당의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이런 생각까지 공감하는데 저걸 무슨 법무부 장관, 당시 황교안 장관이죠. 이 무슨 주심, 사실 자기가 주임을 맡아가지고 이 정당 해산 심판까지 청구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냐? 어차피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때 다음 선거쯤에는 통진당이 사실상 형해화될 정도로 선거 성적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선거로서 사실상 심판하는 것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 그 당시 이석기 의원이 뭐 제가 봤을 때 좀 희한한 생각들을 좀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국가적 동력을 쓸 일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인터뷰 그분도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지난주에 했던 민주노총 집회를 상당히 강력히 규탄하던데 혹시 그럼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겁니까? 뭐 민주노총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수 진영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싫어하게 된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강경 메시지는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더더욱. 그렇다. 지금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뭐 당이든 대통령 지지율이든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60대, 70대 어떤 여론조사는 60대, 70대 따로 조사하고요. 어떤 조사는 60대 이상으로 묶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결과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대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60대랑 70대를 분리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60대는 좀 무너지고 70대에서 버티는 이런 경향이 있고 지지율이 30% 이상 나오는 경우들은 같은 경우에는 70대가 많이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으로 묶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좀 그게 약한 수치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우리 대표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싸움의 끝, 싸움의 목표는 징계 처분을 그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 누가 뭐 협상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치적 타결을 원했을 때 제가 거기 응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랬으면은 뭐 지금 우리가 지금과 완전 다른 평행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저희가 사후적으로 후회했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뭔가 약간 독주를 하시려고 하실 때 미리 견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고 유승민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는 총선 때 그러면 공천 학살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그때 진박이라 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약간 이상한 분들 나왔을 때 그분들을 미리 제압하지 않았던 것. 그때 뭐 자기들이 진실한 사람들 이러면서 친박도 안 되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맞아요. 지금 제 생각에 익명 인터뷰하고 이렇게 당내에다가 이제 사고 치는 그거를 보면 진박보다 윤핵관이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되는데 10초. 다음 총선에 공천 받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제가 공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문제를 만약에 지금 염두에 두고 움직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자체는 농단일 겁니다. 그게 농단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